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4명 중에 1명은 암이라고 합니다. 저도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지금 제 곁에서 건강하게 웃고 있는 남편, 사실 3년 전에는 의사가 장례를 준비하려던 대장암 4기 말기 환자였습니다. 59번의 지독한 항암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리고 15시간의 대수술 끝에 어떻게 다시 걸어 나왔는지,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천일의 기록을 하나씩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배운 강의가 아니고 제가 실제 경험하고 실제 겪었던, 그리고 제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또 주방에서 또 병원에서 제가 피눈물로 쓴 일기이며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 남편은 정말 법 없이도 산 사람이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아령 들고 엽기 들고 정말 너무 건강했어요. 10년 동안 국가검진 한 번도 받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너무나 건강하다고 자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오히려 너무 건강하고 폐활량 좋은 사람이 암이 생기면 무섭게 전이가 빠르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일기였는데 그 탄탄한 체력을 타고 암세포가 간에서 폐에까지 순식간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너무 놀랍니다. 어떻게 이거를 대장암이 일기였는데 발견할 수 있었냐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갑작스럽게 간에서 폐까지 전이가 됐냐고. 이렇게 순식간에 빨리 전이가 된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 그게 제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신앙이라서 그런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게 됐어요. 근데 평소와 다르게 그날은 무엇인가 달라 보였어요. 굉장히 뭐랄까 보대껴 보였고 식은땀이 실제로 나진 않았지만 식은땀이 나는 것 같이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본 순간 몸속에 뭔가 나쁜 것이 자라고 있구나 라고 본능적으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몸이 좀 힘든 것은 없느냐, 몸이 또 안 좋은 데가 있느냐, 그러면은 참지 말고 말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그렇게 추궁을 했더니 우리 남편께서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엄살을 피우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만 아파도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프면 말을 해야지.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이제 모든 게 고장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는 그 중병을 만들지 말고 이상이 있으면 미리미리 말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때야 몇 달 전부터 대변을 보면 피가 섞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거를 이제 말했느냐라고 했더니 평소에 가던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말했더니 별거 아니라고, 피곤하면 그럴 수 있다고 약만 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는 치질도 아닐 것이다. 치질이면은 벌써 치질이어서 피가 나온 경우는 의자에 앉았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 치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2, 3 징후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 그리고 의사가 직접 눈으로 잘라서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피곤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오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국가검진 이번에 받아보고 검진을 해봐야 된다. 정밀검사를 해봐야 된다. 라고 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화를 내도 이거는 내가 물러서면 안 된다. 싸워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직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 무관심을 뚫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저는 혼자 있겠죠. 그래서 억지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검사 도중에 의사가 보호자를 호출합니다. 그러면서 용종을 7개나 뗐는데 그 중에 2개가 너무나 흉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 경험 30년 동안 이렇게 흉측한 것은 거의 100%, 200%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직을 떼서 조직검사를 보냈는데 그 일주일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암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병을 알아보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우가 너무 안 좋다. 이게 항문 가까이 있어서 잘하면 인공항문을 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예후가 나빠서, 치료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작은 병원 가지 말고 큰 병원에 가봐라.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큰 바위덩어리가 제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산이 하나 웅큼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회복실에서 깨지도 않았는데 저는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서 정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전화를 다면서 오늘부터 우리 집에는 부정적인 말은 금지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무조건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라. 현대의학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병원을 예약하려니까 3달에서 4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빨리 치료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병원을 이제 치료를 하게 됐는데 의사가 만나자마자 우리에게 연명치료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연명치료가 뭐냐면 완치가 되는 거를 목표로 치료하지 않고 생명을 계속 그냥 연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절망의 문턱에서 저희가 어떻게 서울의 3대 병원을 뚫고 치료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정말 병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생사를 가른다고 믿는지 제가 정말 숨막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해가 보겠습니다.